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여자입니다. 제가 비록 4년제 좋은 대학을 나오지는 않았지만 전문대 졸업하자마자 취업하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취업을 하고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갖고 싶던 것 정말 많았지만 꼭 참아내고 첫 월급 받은 그날부터 월급의 반 이상을 저축하고 월급날이 되었을 때 또 여윳돈이 남아있으면 그거는 그거대로 저금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모았더니 취직한 지 5년 만에 꽤나 목돈이 모였어요. 그때쯤 재개발예정 호재가 있던 아파트를 하나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모은 돈으로는 모자라서 부모님 돈 합쳐 1억 5천에 구했어요. 그런데 그 집이 갑자기 엄청나게 가격이 치솟기 시작해서 지금 최고점인 시점에는 못 미치지만 부모님한테 돈 갚을 것 같고 해도 1억 5천 정도의 이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투자하는 데에 재미가 붙어서 이것저것 투자하고 저축도 하고 그러면서도 돈 허투루 쓰지 않고 모았더니 제 통장에 4억의 돈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오랫동안 만나왔던 남자친구도 있습니다. 같이 전문대 다니던 시절부터 연애를 했고 남자친구 군대 다녀온 뒤에도 딱히 다른 사람을 만나야겠다는 생각보다 취직했으니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전역할 때까지 기다리게 되었고 그 뒤로도 별다른 싸움 없이 지내와서 10년 가까이 사귀었네요. 지금은 헤어졌으니 전 남친이네요. 남자친구는 기술이 있어서 졸업 후 저보다 훨씬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고 월급도 제가 버는 것에 배 가까이 벌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자기 월급에 자부심이 엄청나요. 전문대 나왔지만 4년제 졸업한 친구들 지금 자기 버는 것보다 훨씬 못 번다고요? 그런데 월급이 많으면 뭐 하나요? 남자친구가 개털인 걸 얼마 전에 알게 되었어요. 낙천적이고 여유 있는 성격이 좋았지만 그렇다고 사고를 안 친 건 아니에요. 연애를 오래 했다 보니 남자친구 어머님하고도 몇 번 만나뵌 적이 있었고 남자친구 어머님 생신날이어서 남자친구 가족들하고 같이 외식을 하기로 약속된 날이 있었는데 당일날 아침까지 연락이 안 된 적이 있어요. 이리저리 수소문하다가 남자친구와 저를 같이 아는 후배한테서 남자친구 행방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어디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진탕 먹고 뻗어 있다고 자기가 데리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나이트클럽을 자주 다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뭐라 한마디 한 적이 있는데 그 후배가 자기를 꼬셔서 간 거다. 자기는 잘못 없다는 식으로 당당하게 나오길래 싸움이 크게 번진 적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나이트클럽을 왜 간 거냐고 뭐라 하니 사람이 어떻게 맨날 똑같은 것만 먹냐면서 당당하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생신이고 뭐고 그때 헤어지자고 한 적이 있어요. 얼마 뒤에 울며불며 매달려 빌던 통에 그놈의 정이 뭔지 제가 헤어지자 해놓고 남자친구를 용서해준 적이 있네요. 바람을 피고 나서 당당하게 나온 거면 당연히 용서해주지 않았겠지만 같이 나이트에 있었던 후배가 진짜로 아무 일도 없었다고 선배가 생각하는 만큼 형님이 여자한테 인기가 많은 편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날 정말 술만 잔뜩 먹고 고주망태가 된 사실을 말하면서 같이 가자고 꼬드긴 자기 잘못인데 둘이 헤어지면 자기가 너무 죄책감에 힘들 것 같다고 같이 비는 통에 용서해줬습니다. 남자친구를 다시 받아준 그 주 주말에 남자친구 가족들과 같이 가기로 한 외식하고 남자친구는 가족들 앞에서 2번 다시 나이트 같은 데는 가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아래로 여동생이 2명 있고 어머니만 계세요. 아버지하고는 오래전에 이혼해서 연락 안 하고 지내고 있다고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여동생 1명은 대학생, 1명은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 준비하고 있었는데 외식한 그날에 취직 준비하고 있던 여동생이 남자친구한테 고맙다는 말을 꺼내더군요. 알고 봤더니 그동안 여동생 대학 등록금이며 생활비까지 다 남자친구가 벌어서 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월급이 많았지만 집안 생활비에 자기 용돈, 그리고 동생들 뒷바라지까지 해줬다니 대충 계산해봐도 모아놓은 돈이 성 많을 것 같지는 않았어요. 아무튼 저희가 나이도 나이인지라 요 근래부터 남자친구가 결혼 이야기를 자주 꺼냈습니다.
10년 넘게 만나왔다고 무조건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당시에는 그냥 이 사람과 헤어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걸 상상해 본 적은 따로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기 시작하니까 현실처럼 다가오더라고요. 아무래도 몰라도 될 남자친구 집안 사정을 다 알아버려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제 자신이 속물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그래서 결혼 이야기 꺼내는 남자친구에게 확실하게 거절을 못하고 질질 끌고 있었던 제 잘못도 있습니다. 저희 집도 그렇게 부자는 아니지만 부모님 노후 준비가 얼추 돼 있고, 제가 집 살 때 어머니가 대출도 없이 그 큰 돈을 빌려주실 정도로 저금도 많은 편이시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집에다가 생활비를 주고 있으니 그 말은 남자친구 어머님은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소리처럼 들렸으니까요. 그래서 결혼 이야기 꺼내는 남자친구 질문에 그냥 적당한 대답만 하며 넘기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집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저에게 꺼내더라고요. 무슨 계획이 따로 있나 들어보고 있는데, 남자친구는 결혼하고 처음에는 어머님 집에 들어가서 살고 거기서 돈을 모아서 나오자고 하더라고요. 남친 집은 거실이 딸린 방 2개짜리 집인데, 이번에 큰여동생이 취직하면서 사내 기숙사로 들어가게 되었으니 방에 하나 비게 되었다고. 그래서 방 하나에는 둘째 동생, 나머지 하나에는 어머님이 지내고, 우리들은 거실 구석에 가벽을 세우던지 커튼을 쳐놓던지 해서 살면 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거실이니 당연히 주방과 이어져 있겠고, 커튼이나 가벽이 아니라 벽돌로 담을 쌓아놓고 지낸다고 해도 온 가족이 오며 가며 하는 소리가 다 들릴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집이 엄청 큰 평수도 아니고 17평짜리 아파트로 알고 있는데 말이에요. 말이 방처럼 쓰자는 거지. 그건 그냥 거실이나 다름없는 거 아니냐고. 나는 너네 가족들하고 살면 조금 불편할 것 같다고 했더니 잠깐 골똘히 생각하더니 그러면 방 3개짜리 집을 하나 구하자고 하는 거예요. 방 3개짜리 아파트 서울에 있는 거 잘 구하면 전세로 4억이면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요. 4억이라는 액수를 꺼냈다는 거에 안 좋은 촉이 와서 전세가 그쯤 하나? 자기 모아놓은 돈 얼마나 있는데? 하고 물어봤습니다. 물론 모아놓은 돈 하나도 없는 거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뭐 다른 생각이 있는가 해서 떠보듯이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당당하게 제가 꺼낸 돈 이야기에 내가 돈이 어디 있어? 하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러면 집은 어떻게 구하려고 4억짜리 전세 이야기를 꺼내냐고 했더니 저한테 모아놓은 돈이 있지 않냐고. 일단 그걸로 집을 구하고 제 월급으로 생활비를 쓰면서 자기 월급을 저축한 다음에 10년 내로 전세 말고 자가로 하나 구하자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제가 모아놓은 돈이 있다는 건 알아요. 저희 부모님이 제가 모아놓은 돈 자랑처럼 이야기하셨거든요. 10년이나 연애를 하고 있으니 당연히 결혼하겠지 라는 생각에 말하셨고, 부모님께는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이 없다고 말하면 괜히 걱정하실 것 같아 그 상황을 말씀드린 적이 없었거든요. 어차피 남자친구 모아놓은 돈 없는 거는 제가 알고 있었고, 제가 모은 돈으로 집 구해서 사는 것까지도 생각한 적은 있어요. 명의만 일단 제 이름으로 해두면 그 집 가지고 허튼 짓은 하지 않겠지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둘이서 살 건데 무리해서 방 3개짜리 집으로 갈 필요가 있냐고, 방 2개짜리 적당한 빌라 구해서 살고 남는 돈은 부모님 드릴 계획이라고 했더니 대뜸 하는 말이 그 돈을 부모님 드리면 우리 엄마는 어떡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뭐라고 했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들은 게 맞았어요. 자기 엄마는 어떡하냐면서 정색하면서 저보고 너네 부모님만 챙기고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방 3개짜리를 고집하는 이유는 방 3개짜리 집 구해서 자기 엄마를 모시고 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만 들어도 어이가 없는데 벌써 어머님한테도 말했고 어머님도 좋다고 하셨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이미 다 자기 어머니한테 말이 끝난 상황인데 집 구해서 남는 돈을 저희 부모님한테 드리면 자기 엄마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지금 남는 돈을 자기 어머님한테 드리라는 이야기야? 하고 물었죠. 그렇게 하면 엄마가 너를 엄청 좋게 보지 않을까? 나는 대답을 당당하게 해오는데 저는 이때쯤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싶었어요. 우리 부모님 노후 자금으로 드릴 돈을 왜 너네 어머니한테 주냐고 물었더니
우리 부모님은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기 엄마는 노후 자금이 없다고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너네 엄마 노후 자금을 왜 나한테서 찾냐고 따지니 그러면 자기도 엄마한테 돈을 주겠다고 생떼를 쓰는 겁니다. 저도 어차피 제가 살 집만 구하면 남는 돈은 부모님께 드릴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친구한테는 우리는 집만 생기면 처음부터 다시 모으면 되니까 모아놓은 돈 있으면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모아놓은 돈이 없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직접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모아놓은 게 없으면 못 드리는 거지 왜 그걸 나한테 자꾸 그러냐고 했더니 직접적으로 저한테 집 사고 남은 돈을 자기 엄마 주자는 말을 꺼내고 싶은데 말은 꺼낼 수가 없으니 그러게 어쩌지? 이러면서 능청스럽게 웃고 있더라고요. 진짜 한 대 패주고 싶었어요. 진심으로 집 구하고 남은 돈을 어머니한테 드리자고 꺼내는 말이냐고 했더니 자기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네요. 처음에 자기가 말한 대로 방 3개짜리 집을 구하면 남는 돈이 없으니 드릴 것도 없는 게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자가를 포기하고 전세로라도 큰 집에서 살고 싶다는 말을 하는 걸 제가 오해한 건 줄 알고 둘이 사는데 큰 집이 뭐가 필요하겠냐고 어차피 돈 모아서 더 큰 집으로 갈 생각이면 요즘 집값 무섭게 오르는데 자가로 구하는 게 더 이득일 거 아니겠냐고요? 그랬더니 작은 집에서 살면 자기 엄마를 못 모시고 사는 거 아니냐 하길래 어머님은 자주 찾아뵙는 거로 하고 둘이서 살자고 했죠. 그러니까 또 다시 도돌이표. 그러면 집 사고 남는 돈은 어쩔 거냐고 또 물어보더라고요. 다시 또 자기 어머니 노후자금 없는 걸 이야기하면서 우리 엄마 어떡해, 우리 엄마는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받아치고 있는데 정말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아서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 돈을 너네 엄마를 드리냐고 따졌어요. 그러니까 많이 양보했다는 말투로 그러면 반반씩 드리면 되겠다고 자신있게 말하는데 속이 터져서 미치겠더라고요. 결혼하면 똑같이 부모님인데 어디 더 주고 덜 주고 차별하는 거 아니라고 가르치듯이 말하길래 마시고 있던 커피를 얼굴에 끼얹어버리고 연락할 생각 하지 말라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정말 드라마에서나 그러는 건 줄 알았는데 계속 똑같은 말로 사람을 짜증나게 하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헤어지고 집에 왔는데 연락이 왔어요. 반성하고 사과하려고 전화한 건 줄 알고 받았는데 대뜸 엄마가 같이 사는 건 양보하겠다고 했다면서 저보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이기적일 수가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자는 대로 하는 대신에 저랑 결혼해서 따로 돈 관리하면서 자기가 1억을 모아 자기 엄마 노후자금 드릴 때까지는 제가 버는 돈으로 생활하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충분히 공평한 것 같다고. 그 말 듣자마자 너랑은 결혼 못할 것 같다고 각자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싶은 것 같으니 내가 모은 돈으로 효도할 생각 하지 말고 앞으로도 어머님 모시고 알아서 셀프 효도하라고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고 끝까지 저보고 이기적이라고 욕을 하더니 솔직히 너 내가 받는 월급이 탐이 나서 나랑 여태껏 만나온 거 아니냐고. 결혼하면 내 월급도 넣게 되는데 그렇게 욕심부리다가 평생 시집이나 가겠냐고. 너는 평생 혼자 살게 될 거라고 아주 저주를 퍼붓더군요. 그냥 무시하고 전화번호 차단해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출근하는데 제 회사 앞에 남자친구가 지네 엄마랑 같이 찾아왔더군요. 어머님이 저한테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겠냐고 빌듯이 말하며 그래도 애가 벌이가 나쁜 건 아니잖니 하면서 다시 데리고 살아달라는 듯이 통사정을 하며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 앞에 두고 어머님한테 누가 들으면 얘가 월급으로 한 달에 무슨 집 한 채씩 사오는 줄 알겠다고. 저보다 돈 잘 버는 건 사실이지만 제가 그 돈 모을 동안 자기는 모아둔 거 한 푼도 없으면서 오래 만났다고 제가 평생을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자기 돈처럼 쓰려는 사람하고는 미래를 약속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하고 저는 회사 들어가 봐야 하니까 이만 들어가 본다고. 그리고 이렇게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딱 잘라 말하고 회사로 들어갔어요. 회사 입구로 들어가는데 으이구 이 화상아 하면서 등짝을 맞는 소리가 들리길래 뒤돌아보니 어머님한테 남자친구가 아주 사람 많은 데서 두들겨 맞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속은 참 후련했어요. 31살 돼서 10년 만난 남자친구와 헤어지니 저도 기분이 좋지만은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탈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본인의 경제적인 부분을 무조건 숨기는 것만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서로의 상황을 미리 알고 조율을 할 수 있었다면
그래서 자기 가족을 위해 제가 모은 돈을 탐내지만 않았더라도 아마 진짜 결혼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저도 보란 듯이 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계획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4살, 6살 두 아들을 둔 30대 중반의 가정주부입니다. 이렇게라도 누구에게 털어놓지 않으면 제가 제명에 못 살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되었네요. 이런 건 처음 적어보는지라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된 건 제 나이 27일 때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마친 뒤 사원수 5명짜리 작은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지인의 지인을 통해서 만나게 된 사이로 남편 역시 비교적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남편은 남자다운 성격의 친구들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당시에 저는 결혼할 나이가 되었다는 것 말고는 정말 어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그런 조건들은 따지지 않고 딱 저라는 사람 하나만 보고 결혼 뒤에도 조건을 따지지 않아서 고마운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결혼 당시 시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건강에 안 좋으신 시아버지와 이미 결혼한 남편보다 5살 많은 신우가 한 명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결혼해도 시아버지는 신우가 모실 거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면서 그냥 맨몸으로 와도 된다며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진하게 그 말을 믿었기에 남편만 믿고 결혼식을 올렸고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 대충 반년 동안은 걱정거리 없이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남편이 벌어다주는 월급으로 살림을 하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얼마 뒤 남편은 돌연 이렇게 회사 생활만 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며 자신만의 사업을 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냐니까 그런 건 차차 생각해 볼 거라면서 걱정할 거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일주일도 안 돼서 남편은 마음대로 상의도 없이 회사를 관둬버렸습니다. 그러더니 한 달이 지나도록 집에서만 놀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생활비도 없고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보채지 말라면서 자기도 다 생각이 있다고 짜증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결혼한 게 처음으로 후회되었고 늦기 전에 헤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제가 친정어머니한테 털어놓았지만 친정어머니는 오히려 저더러 이혼녀 딱지 붙이고 어떻게 살 거냐고 그러면서 그냥 꼭 참고 나 죽었어 하고 있으라더군요. 제가 기댈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러는 와중에도 몸이 자꾸 처지고 힘들어서 병원을 찾았더니 제가 임신 3개월 차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든 남편이 마음을 고쳐먹고 돈을 벌어오게 하고 가정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임신 소식을 알리니 그래도 아빠가 된다는 기대 때문인지 아니면 책임감 때문인지 사업한답시고 까불던 거 멈추고 어느새 금방 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서 출근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렇게 제가 임신해 있는 동안은 또 그럭저럭 회사 생활을 잘 해나가는 듯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상상 이상으로 끈기도 없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회사를 1년 이상 다니지를 못했고 그렇다 보니 좋은 직장에 다닐 수도 없었어요. 새로 다니게 된 직장도 전 직장하고 비교했을 때 벌 이상 큰 차이도 없고 엄밀히 말하면 결혼 막 했을 당시에 다니던 회사와 비교했을 때 오히려 더 적은 편이었는데 하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으스대길 좋아해서 주머니에는 늘 돈이 있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들들에게는 끔찍하게 잘하는 사람이었기에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제가 이제껏 살아왔어요. 아이를 키우는 동안 저 역시 쉰 적은 없습니다. 짬짬이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을 찾아서 하고 주말에는 남편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근처 모텔에 가서 청소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왔습니다. 다들 대학 졸업장 하나는 있는 이 사회에서 상고 졸업장밖에 없고 아이까지 달려있으니
갈 수 있는 곳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힘든 세월을 견뎌오면서도 이혼은 하지 않았던 제가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건 얼마 전 돌아가신 시아버지 때문입니다. 결혼 당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아버지는 원래 신우가 모시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신우는 불현듯 아이들 조기 교육을 위해 호주로 떠나게 되었다면서 저희에게 시아버지를 모시라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200 남짓하게 벌어오는 남편의 갓돌진한 아이까지 있는 저에게는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신우는 엄살 부리지 말라며 대신 아버님 소유의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면 되지 않냐고 억지를 부리더라고요. 시아버지에게는 서울에 20평 남짓한 오래된 아파트 한 채가 있었는데 거기서 다 같이 살라고요. 그러더니 신우는 막무가내로 시아버지만 그 아파트에 모셔놓고 호련히 호주로 떠나버렸어요. 아무리 자식이 중요해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아버지를 버리다시피 하고 떠날 수가 있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부모복은 없는 여자이지만 그래도 저를 세상에 있게 해주신 분들이라 항상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뿐인데 말이지요. 남편마저 저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저렇게 놔두면 신우가 알아서 요양원으로 모시든 하겠지 라고 했지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겠어요. 결국 처음에는 일주일에 3-4번 들려 식사도 챙겨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안 좋아하시는 시아버지를 보고 있으니 제 마음이 괴로워서 안 되겠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시아버지께 그냥 저희랑 같이 사실래요? 아버님 하고 여쭈니 시아버지가 어린 아이처럼 눈물을 보이시며 그래도 되겠냐며 미안하다고 그러시더군요. 저는 신우에게 연락을 하여 이러한 연유로 내가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기로 했다고 하니 잘 생각했다며 며느리도 자식인데 자식돌이는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도 먹고 살기가 빠듯하니까 한 달에 20만 원 정도를 보내줄 테니 그걸로 반찬값이라도 보태 쓰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돈 때문에 시아버지를 모시는 건 아니지만 고작 20만 원 받으면서 신우에게 간섭받게 되는 건 정말 싫더라고요. 저는 그런 돈은 안 보내셔도 되니까 시아버지께 연락이나 자주 드리라고 했어요. 아무리 제가 잘해드려도 며느리가 딸보단 나을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시아버지를 5년 넘게 모셨습니다. 사실 저는 친정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지는 못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제가 초등학생 때 친정아버지와 재혼을 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정확히는 저의 친어머니는 아니시거든요. 저를 미워하지도 구박하지도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저를 자식으로 사랑해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저와 친정어머니의 사이에서 친정아버지는 아무런 역할도 해주지 않으셨고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저에게 참 다정하신 분이셨습니다. 신우가 시아버지에게 이따금씩 용돈을 보내면 아버님은 그걸 몰래 꼭 가지고 계시다가 저에게 얼마 찔러 넣어주시며 티셔츠라도 사 입어라, 커피라도 사 마셔라 하면서 주셨어요. 이따금씩 저에게 앉아서 좀 쉬라며 대신 설거지를 해주시도 하셨습니다. 친구분들과 약주라도 하고 오시는 날이면 꼭 우리 며느리 먹으라며 간식거리를 사들고 오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는 동안 남편은 직장이 4번도 넘게 바뀌었고 적은 금액이었지만 사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아이와 시아버지만 아니었다면 당장이라도 이 집구석을 나가고 싶다 생각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네요. 그러다 작년에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한답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저 몰래 돈을 빌리고 다녔더라고요. 그리고 그 돈은 이미 유흥비로 다 탕진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면 그래도 전 참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최악의 남편일지라도 아이들에게서 아버지를 빼앗고 싶지는 않았으니깐요. 하지만 남편은 저 몰래 제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모아둔 돈까지 이미 손을 댔더군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더 이상 남편을 믿을 수도 의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이런 아버지는 차라리 없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지만 헤어지면 애들은 어떻게 키우나 싶어서 이혼을 결심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흘렀을 무렵 시아버지가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어요. 제가 무슨 일이냐 여쭈니 그동안 못난 남편의 못된 신우 때문에 고생이 많았지 라며 저에게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평소에도 늘 저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던 시아버지셨지만 또 그렇게 위로를 해주시니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저는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런 말씀마시라고 했지만 시아버지는 별 볼 일 없는 집에 시집와서 고생만 한다며 저에게 몇 번을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당신이 저한테 참 많이 의지하셨다면서 저에게 이 집을 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낡은 아파트지만 그래도 저만 괜찮다면 주고 싶으시다고요. 솔직히 순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아버지의 하나뿐인 재산인데 그걸 제가 받는 게 맞는 건지, 동시에 그거라도 받아야 애들을 위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요. 시아버지는 마치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하신 듯 이거 받고 우리 아들하고 헤어지라 하셨어요. 이 아파트 하나 있으면 그래도 혼자 애들 키우고 살만할 거라고요. 저는 시아버지께 정말 죄송하지만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다 하고 그렇게 시아버지는 아파트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물론 남편이랑 신우는 이 사실을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 시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평소에도 지병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약주를 즐기셨거든요. 돌아가시기 며칠 전 병원에서 아무도 없을 때 시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시더군요. 당신이 간암인 걸 아셨을 때는 이미 손쓰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저에게 꼭 뭐라도 해주고 싶으셨다고요. 그러면서 당신 돌아가실 때까지 며느리로 있어줘서 고맙다 하시며 이제 자유롭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시아버지 손을 잡고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그게 시아버지와 마지막 추억이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시아버지가 위독하시다고 몇 번의 연락을 해도 꼼짝도 안 하던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한국에 왔더군요. 호주에서 스시집을 하는 신우는 가게를 비울 수가 없었다며 시아버지도 다 이해하실 거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딸로서 할 만큼 했다면서 이제 슬슬 재산 정리를 하자고 하더군요. 남편도 깔끔하게 아파트는 팔아서 누나랑 나랑 반반 갖자 하는데 두 남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정말 욕이 절로 나왔어요.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슬프실까 싶었기에 저는 적당히들 좀 하라고 처음으로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저더러 아니 돌아가신 건 우리 아버지인데 왜 남이 난리냐며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으면서 오버 좀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런 인간들과 더 이상 가족으로 살 이유가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기에 오랫동안 서랍 속에서 간직했던 합의 이혼서를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이제 짐도 사라졌는데 뭐가 불만이냐면서 저더러 지금 이혼하면 위자료고 뭐고 없다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시아버지 아파트 판돈을 제가 탐낼까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남편이 너무 한심했지만 남편에게 위자료 필요 없으니까 애들 양육권만 넘기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좀 갈등하는 눈치였어요. 제가 애들 보고 싶으면 보여주겠다 하니까 신우는 야, 애 있으면 재혼도 못한다더라 하면서 애들 그냥 지들 엄마더러 키우라고 하라며 한 소리 거들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신우는 스시집에 문제가 생겼다며 자기가 일단 호주에 다녀온다고 했어요. 신우도 동생인 남편이 못 믿어왔는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더군요. 그리고 정말 멍청하게도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 누나인 신우만 기다리고 있더군요. 덕에 시아버지 아파트 명의가 이미 저한테 넘어온 줄도 모르고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해줬습니다. 3개월에 걸쳐서 이혼을 하고 난 뒤였어요. 신우가 호주에서 들어왔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더러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처음엔 죽일 듯이 화를 내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1년도 전에 증여가 끝난 재산이라 남편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우까지 합세해서 저더러 다 큰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저한테 이걸 준 거냐고 말도 안 된다고 양심이 있으면 당장 토해내라고 성하였어요. 하지만 저도 더 이상 옛날처럼 한 번만 더 참자할 이유가 없었어요. 소송을 할 테면 하고 뭐 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보라고 나도 이번만큼은 내 거 안 뺏긴다고 강하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주신 아파트는 재건축 허가가 나면서 가격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지금도 남편과 신우에게서 핸드폰에 불이 나도록 연락이 옵니다만 저는 이제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아들 둘 데리고 혼자 몸으로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어디선가 시아버지가 저희를 지켜주시고 계실 거라 믿으며 열심히 살려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앞두고 있던 여자입니다. 제 나이 아직 20대고 결혼하기에 늦은 나이도 아닌데 차라리 결혼 전에 전 남친 가족들 본 모습을 알려준 게 오히려 저한테 새로 시작할 기회를 준 것 같아 지금은 화가 난다기보다도 더 고마운 부분이 많네요. 전 남친이라고 부르기도 예비 신랑이라고 부르기도 부하가 치밀어서 솔직히 그런 호칭 대신 입에 담기 힘든 욕으로 부르고 싶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 들을 사연에 제가 그러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남자친구, 어머님으로 쓰려고 합니다. 예비 신랑이었던 전 남친은 저와는 나이 차이가 7살이나 났어요. 제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일찍부터 취직할 요량으로 만난 남자도 아니었습니다. 예비 신랑이었던 전 남친의 직업이나 연봉이 좋은 편이었고 다니고 있던 회사도 이름이 널리 알려진 유망한 회사였다는 건 사실이지만 저도 나이가 예비 신랑에 비해서 훨씬 어리다 뿐이지 제가 다니는 회사가 결코 전 남친에 비해서 모자라거나 기울거나 하는 편은 아니었고요. 저랑 연애를 시작하기 전부터도 저에게 애원하듯 매달리던 사람이었고 그 끈기에 넘어가 연애를 시작하면서도 제 기분 맞추려 노력하는 모습 한 번 변한 적 없이 저에게 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까탈스러운 제 성격 잘 받아주던 사람이었고 솔직히 전 남친이 저에게 화를 내야 할 상황인데도 제가 억지를 부려서 제가 더 화를 낸 적도 있습니다. 그런 거 다 받아주는 모습을 보니 참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연애 2년차가 되던 해에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오더라고요. 다른 거 안 보고 정말 저에게 맞춰주는 그 성격 하나만 보고 저도 나이차가 꽤나 있는 남자지만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전 남친의 부모님은 저희가 연애 초반일 때만 해도 멀리 사셨어요. 그러다 얼마 전에 가까이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죠. 예비 신랑이 집 하는데 돈을 어느 정도 도와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는 와중에 목돈을 부모님 집 마련하는데 사용했다는 게 서운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해를 해줬지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돈인데 아까울 게 뭐 있냐는 입장이었거든요. 저도 언젠가 저희 부모님한테 경제적으로 큰 지원을 해주고 싶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한 말이었는데 남자친구는 어느 날 저한테 제가 한 오빠가 번 돈, 오빠 부모한테 쓰는 게 문제되는 게 없다고 했던 그 말이 자기 엄마한테 점수 좀 딴 것 같다고 엄마가 집에 한번 초대할 테니 얼굴 한번 봤으면 한다는 거예요. 그때 사실 조금 어이가 없었죠. 저는 절대로 그게 잘 보이려고 한 말이 아닌데 점수를 땄느니 마느니 하는 것부터 아무리 예비 시어머니 되실 분이라지만 남자친구가 저한테 청혼하고 결혼 이야기 오고 가기 시작한 지도 어느 정도 시간이 되었는데 당연히 언젠가 제가 남자친구 부모님 만나게 되는 건 시간 문제 아닌가요? 그런데 시어머니 만나뵈려면 무슨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일정 점수가 되기 전까지는 만나 뵙지도 못하는 그런 시스템인가? 그동안은 점수가 모자라서 초대를 안 해주신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남자친구한테 별로 티는 안 냈죠. 말했다시피 남자친구가 저한테 화낼 상황에도 제가 억지 부려 화를 내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최근에도 자주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남자친구한테 그 어떤 짜증도 부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약속 잡고 어머님 댁으로 찾아뵈었어요. 그래도 첫 만남인데 빈손으로 갈 수 없어서 바리바리 선물도 사들고 갔습니다. 어머님은 음식 준비에 한창이셨고 저희가 도착하고 나서 인사드리니 일단 식탁에 먼저 앉아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을 봤는데 회랑 육회 같은 제가 거의 못 먹는 날 것들 위주로 차려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새우며 게 요리에 탕까지 끓여서 메인 음식이라고 가져나오시는데 저는 심지어 갑각류의 알레르기까지 엄청 심하게 있거든요. 약 없이 먹으면 기도가 부어올라서 응급실에 실려가야 할 정도로 심한 알러지입니다. 상차림을 보고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먹을 수 있는 게 단 한 개도 없었거든요. 생선이나 육고기는 먹을 수 있는데 말한 대로 저는 날 것은 입에 안 맞아서 전혀 먹지 못해요. 해물탕도 어쨌든 새우와 게가 들어갔기 때문에 국물에 우러나와서 국물만 잘못 먹어도 엄청 고생하거든요. 당황해서 남자친구가 혹시 어머님한테 제가 날 건 못 먹고 갑각류에는 알러지까지 있다는 걸 이야기 안 했나? 하면서 눈치 보고 있었어요. 당황해서 그랬는지 눈알이 이리저리 굴러가고 있었나 봐요. 다행히 남자친구가 그걸 캐치해서 어머님께 엄마, 내가 얘 날 거랑 대부분의 해산물은 못 먹는다고 말하지 않았어? 근데 왜 이렇게 차렸어? 라고 물어봐 주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남자친구가 말한 제가 못 먹는 음식들을 어머님께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잘못 들어서 착각하셨고 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나 보다 하고 말하실 줄 알았는데 대답이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남자친구한테 그건 네가 말해서 알고 있다. 근데 네가 해산물하고 육회 엄청 좋아하잖니? 우리 아들 엄마랑 떨어져 사는 동안도 제대로 못 챙겨 먹었을 텐데 애인 만나는 동안도 그 좋아하는 음식들 한 번 못 먹었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부모된 입장으로 너무 안쓰럽고 기가 차더라. 좋아하는 음식 먹지도 못하고 참아야 하는 이 마음, 네 애인도 느껴보라고 일부러 이렇게 차렸다. 이러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그때 진짜 너무 황당해서 말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자리가 불편하거나 어머님을 처음 뵙는 자리라고 긴장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어이가 없고 치가 떨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가만히 있는 제가 무슨 반성이라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던 건지 저보고 서로 배려하고 살았으면 참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앞만 먹기 싫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면 이렇게 참는 법도 배워야 하고 위해주는 게 진짜 결혼이 아니겠니 하시더라고요.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먹지도 못할 음식으로 차려주실 거면 밥 먹으라고 왜 부르셨는지 앞으로 며느리 될 사람한테 참교육을 하고 싶으셨는지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어머님께는 제가 일부러 안 먹은 게 아니다. 알러지가 있어서 그런 거고 심하면 응급실에 실려가야 할 때도 있다. 어머님 아들하고는 둘 다 서로 좋아하는 음식 먹으며 여태껏 다툼 한 번 없이 잘 지내왔는데 솔직히 어머님께서 밥 해주신다고 저를 먼저 초대해 주시곤 이렇게 나오시는 건 저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언짢은 표정을 지으면서 자꾸 알레르기 핑계를 대냐고 집에서 식사의 절을 못 배운 거냐며 가정교육을 운운하시더군요. 말인즉슨 제가 알러지가 있는 건 갑각류지 준비해주신 회나 육회 같은 날 음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고로 그 상황에서는 제가 어머님이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거나 하는 의문을 갖는 게 아니라 어머니, 제가 이기적이게도 남자친구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해산물은 알러지가 있어 먹지 못하지만 준비해주신 회랑 육회라도 한번 최선을 다해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냐고 하시네요. 그리고 제가 말대꾸하는 거 보니까 가정교육 수준도 뻔히 보인다는 식으로 제 속을 뒤집어 놓으시더라고요. 사람 초대해놓고 못 먹는 음식으로 상을 차려놓고 그걸 억지로 먹이려는 어머니는 대체 얼마나 가정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 거냐 했더니 당연히 그 자리에서 난리가 났어요. 어머님은 저한테 말하는 꼬라지 좀 보라고 혹시나 했는데 가정교육 더럽게 받은 게 진짜로구나 하며 부들대고 있고 남자친구도 아무리 화가 나도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고 하고 있고요.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보라고 이게 어딜 봐서 며느리 될 사람 처음 보는 자리냐고 이건 말 그대로 시댁이라는 지위를 사용해 저한테 갑질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도 발악을 했죠. 남자친구가 저를 따로 밖으로 데려가서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고 가서 싹싹 빌면서 제가 한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하자고 하는 말에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머님 앞에서 남자친구가 성격이 유하고 참 좋아서 가정교육을 잘 받은 줄 알았는데
부모 꼬라지를 보니까 다 가식인 것 같다고. 그러니 아무리 어머니 앞이라지만 자기랑 남은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도 찍소리도 못하고 오히려 용서를 구하느니 어쩌니 말하고 있는 꼴 좀 보라고. 저는 사과할 생각도 없고 결혼할 생각도 없다고, 그리고 남자친구한테는 앞으로 너 만날 일도 없다고 소리 지르고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어머님은 오빠한테 너라고 했다고 사가지가 없다고 부들거리고 계셨고요. 아마 여태껏 살아오면서 저처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나 봐요.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연락이 없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아침부터 미안하다는 식으로 연락이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볼 일도 없고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했더니 집 앞까지 찾아와서는 어디 영화에서 봤는지 집 앞에 무릎 꿇고 꼼짝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이대로 제가 나갈 때까지 그 자리에서 안 움직일 심산이었나 봐요.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네가 몇 시간이나 버티겠냐 하고 그대로 둘까도 해봤지만 솔직히 이웃들 보는 눈치도 있고 너무 쪽팔리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달래서 제대로 이해시켜야겠다 하고 근처 카페로 데리고 갔는데 자기가 대신 사과할 테니 다시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진짜 비굴하다 싶을 정도로 빌길래 솔직히 그때 마음이 흔들려 용서해줄까도 싶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잘못했을 때도 제가 화를 내서 오히려 남자친구가 사과했던 적이 몇 번 있어서 그거 다 까주는 식으로 하려고 했죠. 그래서 약간 화해하는 분위기로 대화가 흘러가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제 마음이 다 풀어졌다고 생각했는지 대뜸 날 잡아서 지네 엄마한테 사과하고 화해해서 서로 풀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도 알겠다고 했어요. 제가 장소를 잡을 테니 거기로 와달라고 했죠. 어머님과 남자친구를 부른 장소는 제가 평소에도 가보고 싶었던 고양이 카페였어요. 두 사람은 문 앞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만 보고 있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고양이 털 알레르기가 있고 엄마 좀 유전이라고 저한테 말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고양이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알러지쯤은 극복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두 사람이 솔선수범을 해줘야 제가 그 좋아하는 해산물, 내 알러지 때문에 못 먹은 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때 말대꾸한 것도 사과드리지 않겠냐고 했죠. 우물쭈물 문 앞에서 끝까지 들어올 엄두를 못 내더라고요. 보다 못한 제가 밖으로 나갔더니 저한테 고양이 털이 붙어 있을 수도 있다고 두 사람 다 제 근처도 모서고 저 멀찍이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서 지금 누가 누굴 나무라고 누구한테 사과를 하라는 거냐고, 자기 똥은 불인 줄 모른다는 말이 딱 지금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쏘아붙이고 두 번 다시는 엮이지 말자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솔직히 여태껏 연애해온 시간 생각하면 처음에는 아쉬운 것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될 거 뭐 이렇게 길게 끌었었나 후회가 남더라고요. 친구들은 저한테 천만 다행이라고 하는 게 결혼 전에 그런 걸 오히려 고마워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후에 그랬으면 빼도 박도 못하고 독박 쓸 뻔했다고요. 똥차가 갔으니 벤츠가 올 차례라고, 그러니까 너무 상심 말고 있으라는 위로가 참 와닿더라고요. 여태껏 전 남친이 벤츠라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적당히 좋은 차라고 생각했는데 그 차가 지나가고 더 좋은 차가 나타난다고 하면 다음에 만날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 아니겠나요? 아무튼 이렇게 제 이야기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된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 시부 때문에 이혼할 뻔했는데 남편이 더 이상 아버지를 보고 살지 않겠다며 자기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더군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너무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회사에 다니고 계셨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셨어요.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큰 부족함도 없었습니다.
여고를 졸업한 뒤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했고 1년의 공부 끝에 구급 공무원에 합격했습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은 아니어도 정년도 보장되어 있고 연금도 있으니 부모님이 많이 좋아하셨어요. 주변 어른들은 여자 직업으로 공무원만 한 게 없다면서 이제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만 가면 되겠네 하셨지만 생각보다 좋은 사람 만나기가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몇 년을 솔로로 지내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같이 일하던 동료의 지인으로 증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남편이나 저나 연애 경험이 많이 없어서 처음 두세 번 만날 때까지는 어색하긴 했지만 그래도 대화가 잘 통하고 같이 있으면 편해서 금방 친해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1년 정도의 사간이 지났을 무렵 남편이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남편의 가정사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당시 시부와 단둘이 살고 있었고 남편보다 3살 많은 신우는 이미 결혼해 타지에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남편이 중학생일 때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어쩌다 암에 걸리신 거냐고 물으니 자기도 어렵기에 잘은 모르지만 당시 시부가 시모의 친구분과 바람을 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을 알게 된 시모가 충격으로 몇 달을 앓았고 정확히 1년 뒤 유방암을 진단받았답니다. 병세는 급속도로 악화되어 결국 오래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은 지금도 시부가 밉지만 늙은 시부를 차마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서 같이 살고 있다고요. 시부 앞으로 나오는 약간의 연금과 남편이 번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남편은 결혼을 해도 이 상황이 당장에 나아질 건 아니라고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덧붙이기를 자기를 믿고 따라와 준다면 절대 제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언제든지 저를 가장 생각하며 살겠다고 기회를 달라고 하더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친한 친구들 몇몇에게 털어놓으니 반은 제 팔자 제가 꼬는 거라며 말렸고 반은 사랑한다면 한번 믿어보라고 하더군요. 결국 저는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에게 제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렸던 평범하고 따뜻한 가정의 행복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결혼을 해보니 시부는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분이셨습니다. 사실 결혼할 때 시부는 신우가 모시기로 했는데 갑자기 신우가 마음이 바뀐 건지 이런저런 핑계를 계속 대면서 모셔가길 미뤄서 어쩔 수 없이 저희와 같이 살게 되셨네요. 친정부모님은 제가 갑자기 시부를 모시고 살게 된 걸 걱정하시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니 조금만 참고 견디라 하셨어요. 저 역시 사랑하는 남편을 생각하며 기꺼이 그렇게 할 생각이었고요. 하지만 새로운 동네에 이사를 하자마자 저희는 시부 때문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슈퍼마켓을 시작으로 가시는 곳마다 여자만 있으면 그렇게 희롱을 일삼으셨나 봐요. 본인 딴에는 농담이라고 해도 듣는 사람 기분 나쁜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시고 아무튼 체면이고 채통이고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저희가 그러지 마시라고 하면 집안이 떠나가라 호통을 치시면서 자식놈들 다 필요 없다고 역정을 내시니 한 2달쯤 지났을 땐 동네에 저희 시부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상황이 이렇게까지 최악으로 오게 된 건 시부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이모를 희롱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이모는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계세요. 그러다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오지 못하고 계시다 마침내 얼마 전 가족들을 만나러 귀국하셨어요. 그리고 이모는 저랑도 정말 친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시면서 저희 집에 오신 일이 있습니다. 평소라면 시부는 없을 시간이었는데 그날따라 시부가 몸이 안 좋다면 집에 계시는 바람에 저희 이모랑 마주치게 되셨어요. 솔직히 시부의 추태에 대해 저나 남편 둘 다 잘 알고 있었기에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시부는 굉장히 신사답고 점잖게 저희 이모를 대하더군요. 그래서 속으로 이상하다 왜 저러시지 싶었는데 다 꿍꿍이가 있었던 거예요. 시부는 이모에게 첫눈에 반했다면서 저에게 한다는 말이 아니 너네 엄마도 그렇게 이쁘더니 니네 이모는 더 이쁘네 이러더라고요. 시부는 저희 부모님을 매번 너네 엄마 너네 아빠 그러고 부르세요. 제가 처음 몇 번 제발 그렇게 부르지 마시라 부탁드리고 남편도 뭐라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니들이 지금 나를 가르치려 드냐며 듣지를 않으셔서 솔직히 포기한 상태입니다.
아무튼 니네 엄마도 엄청 이뻐서 내가 어떻게 해보고 싶었는데 아니 더 이쁜 이모를 숨겨놓고 있었네 라고 하시면서 싱글벙글 좋아 난리더군요. 저는 그런 시부를 보는데 솔직히 역겹고 화가 났어요. 제가 제발 예의를 지켜달라고 해도 안 지나서나 니네 이모 생각밖에 안 난다며 저희 이모 불러오라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살결이 뽀얗냐느니 매끄러워 보인다느니 들을 때마다 이모한테 너무 미안하고 속은 메스껍고 죽을 맛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시부 좀 어떻게 해보라고 진짜 소름 끼치고 같이 밥도 못 먹겠다고 화를 냈어요. 남편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듯 했고 시부에게 자꾸 이러시면 요양원으로 모실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나가더군요. 그러자 시부는 너 내가 네 엄마 죽었을 때 나온 사망보험금 다 가지고 있는 거 모르냐면서 돈 받고 싶으면 자기한테 잘하라고 남편을 협박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돈 혼자 다 쓰셔도 되니까 제발 며느리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시라고 그리고 장인 장모님을 비롯해 그 집안 어른들께 신뢰되는 이야기 좀 그만하시라고 맞받아쳤고요. 돈을 들먹여도 남편과 제가 꼼짝도 안 하니까 약이 오른 시부는 신우를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저희 모두를 앉혀놓고는 니들은 내가 외로워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자식이란 놈들이 이 주머니는 어떻습니까? 하고 갖다 들이밀어도 시원찮은 판국에 말야 라며 원성을 높이셨어요. 그러더니 저를 보면서 너는 며느리도 자식이라는데 내가 너네 이모를 이렇게 좋아하면 팍팍 밀어주지는 못하고 내가 네 이모를 잡아먹기라냐 어쩌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오시더군요. 그러자 신우도 한술 더 떠서는 옳게는 그러는 거 아니라며 외로운 늙은이들끼리 오순도순 살면 좋지. 그리고 가족끼리 더 끈끈해질 수도 있는 일인데 왜 그렇게 생각이 짧고 이기적이냐며 저한테 뭐라고 하더군요. 시부의 막무가내 성격을 완전히 신우가 빼다 닮았더라고요. 저는 며칠간의 고민 끝에 결국 남편에겐 내가 천련을 끊을 수 없고 하지만 도저히 시부랑은 같이 못 살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착한 사람이라서 시부를 내쫓지 못할 거란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제 생각과는 다르게 자기는 아버지를 안 보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며 자기 잘못도 아닌 일로 헤어지지 말자고 저에게 애원을 하더라고요. 저도 남편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남편의 태도에 정말 고마웠어요. 남편은 그 길로 시부에게 달려가 만약에 시부와 저 사이에 한 사람을 골라야 한다면 그건 바로 저일 거라면서 이 집에서도 그만 나가달라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신우는 한 걸음에 쫓아와서는 시부에게 아버지, 우리 집으로 가요. 내가 모실게요. 이러면서 저희에게는 너네는 진짜 못돼 처먹었다 라고 말하며 막말을 쏟아내고 갔지만 전 솔직히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만 들었을 뿐 신우 말에는 아무런 타격도 입지 않았네요.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남편이 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생겼달까요? 그 이후로 남편과 저는 전에 없이 화목하고 다정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시부가 정말로 돌아가신 시모의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 돈은 이미 진작에 다른 여자들한테 추근되면서 다 써버렸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여러 여자들한테 빚을 져서는 가족인지는 어떻게들 알고 신우한테까지 연락이 오는 모양이더군요. 신우는 저희 남편에게 연락해서 같은 자식인데 왜 자기만 모셔야 하냐며 몇 번이고 눈물을 보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했지만 남편한테 더 이상 그런 게 먹힐 리 없었죠. 결국 신우도 시부가 개털인 걸 알고 포기해버리고 양로원에 보냈다고 하더군요. 아버님을 모시기로 했다가 마음을 바꿨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받았다는 그 사망보험금이 진짜인 줄 알았던 겁니다. 아버님을 한번 저버렸던 신우가 이제 와서 시부 편을 들며 우리한테 한 소리 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혹시나 늦게나마라도 시부 편 들며 효녀인 척 한다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거짓말한 아버님이 양로원으로 내몰린 건 시부가 자초한 일이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머님 사망보험금 노리고 효녀인 척 연기를 하며 우리에게 막말을 퍼붓던 신우 또한 시부가 동네방네 빌린 돈 때문에 오는 독촉 전화에 아주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소식을 들으니 며느리 된 도리로 두 사람에게 마음이 좋지만은 않았지만
아버님을 제가 모실 일도 없고 빌려간 돈을 제가 갚을 수도 없고 가만히 있는 것 말고는 더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남편을 보면 미안한 마음이 들기는 해요. 그래도 어쨌든 제 남편을 세상에 존재하게 해주신 분이니깐요. 그렇지만 결심했습니다. 그런 고민으로 시간을 보낼 바엔 남편을 조금 더 사랑해주자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